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드마이크 최대현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벌써 댓글창에 들어오셔서 기다리고 계신데요. 오늘 정말 2019년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 아주 중대한 그 분기점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사실 7월 17일 제헌절이지만 내일 7월 18일이 되면 한국 경제가 과연 일본과의 이 마찰로 인해서 정말 완전히 몰락하는 길로 가게 될지, 아니면 다행히 회복하는 길로 가게 될지, 또 내일 민노총이 또 총파업을 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정말 내일이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펜앤드마이크에서는 오늘 우리나라의 이 경제 전문가시죠, 이병태 교수님, 김정호 교수님 두 분, 그리고 정규재 주필까지 세 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경제 이 위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대담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정말 끝까지 많은 분께서 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막 들어온 그 통계조사 하나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조원 CNI가 전국의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2019년이 하반기의 한국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나왔는데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그래프 좀 띄워볼게요. 예. 우리 국민 중에서 한 63.7%는 하반기에 나빠질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29.2%만, 한 10명 중에 3명만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리고 모름이 한 7.1% 정도 준비됐고요. 이 내용을 제가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먼저 정당 지지층별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 63.5%.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참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당 지지층이나 바미당 지지층, 또 민평당 지지층,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모두 다 2019년 대한민국의 하반기 경제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이 한국당 쪽에서는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하신 분들이 5%에 불과했고요.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당이죠.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도 좋아질 것이라고 지지하신 분들이 한 8.2%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밖에 제가 연령대별로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예, 화면에 저를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60대 이상에서는 한 26.6%만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67.7%가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가장 많은 분들이 60대에서는 가장 많은 비율로 하반기 경제가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반면에 30대 그리고 40대에서는요, 그나마 조금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좀 더 하셔서 한 34%, 한 35% 이 정도가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나빠질 것이다가 한 60%, 56% 이 정도 나빠질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그리고 남녀를 불문하고 우리나라의 하반기 경제가 굉장히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교수님들과 함께, 그리고 정규재 주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 올릴까요? 먼저 제 오른쪽에 계신 분들부터 먼저 좀 소개 올리겠습니다.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김정호 교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교수님, 어떤 분께 먼저 좀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일단은 우리 국민들이 하반기 경제 전망을 굉장히 우울하게 전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당연히 최근에 이제 동향을 보고 또 정부가 하는 거 보고 당연히 그 부정적인 의견이 커질 거라는 건 예상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사실은 특정 정당 지지자가 좋아질 거라고 하는 희망이 60% 있다는 게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죠. 놀라우신가요? 예, 사실은 이번 예. 정부가 이게 무슨 이솝우화처럼 소주성하면서 계속 곧 좋아질 거란 얘기 많이 했었죠. 그래서 예. 장하성 전 실장이 지난해 언제부터 곧 좋아질 거란 얘기도 했고, 홍장표도 그랬고, 대통령도 그랬고, 총리도 그랬었죠. 그러다가 그래놓고는 이제 마치 무슨 성경 얘기처럼 언제 될지 모른다는 분도 있고요. 최근에는 또 하반기에 좋아진다고 네. 홍남기 부총리도 그렇게 그 호언을 했었죠. 근데 지금 이미 하반기 들어왔고요.
금년 연말까지 좋아지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우리 경기 선행 지수나 또 심리나 지금 정부의 경제 위험 관리 능력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몇 퍼센트 정도로 보시나요? 지금 우리 국민들 한 63% 이상이 우울할 것이다,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뭐 지금 하는 집 봐서는 100%안 좋아지겠죠. 100% 예, 확실하게 좋아질 이유를 찾기가 너무 힘들죠. 예. 지금 막 들어온 그런 뉴스들을 좀 보니까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거의 뭐 이명태 교수님과 같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일본을 향해서 제발 좀 대화의 장애로 나와라. 한일 이 경제 분쟁은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러면서 제발 대화 좀 하자 이런 식으로 SOS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김정우 교수님은 우리 경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명태 교수님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예. 대다수의 60% 이상의 국민이 생각하는 뭐 그렇게 하듯이 좋아질 일이 없다. 기본적으로 이게. 네. 근데 단순히 뭐 신문이라든가 또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의 평가가 전망이 우울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거리를 다녀보면 알잖아요. 거리를 다녀보면 온통 임대 그 유리창에다가 임대 간판, 임대 표지판 이렇게 써붙여 놓고, 그러니까 가게들이 다 비었어요. 곳곳이 그러더라고요. 도저히 비어 있을 거라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요지의 가게들이 이렇게 임대 간판을 써놓고 있고, 자영업자들 다들 문 닫는다고 아우성치고, 그것은 우리 주변에 봐도 뭐 너무 뻔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누군가를 고용하고 있던 사장님들이 예. 종업원들 내보내고 자기 부인하고 같이 일을 하든가 예. 또는 자기가 직접 하든가 뭐 하는, 이게 너무나 그냥 이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라고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럴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진다고 보는 분들은 아마 판단 기준이 다르든가,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아주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돼서 자기 것도 올라갔다. 그래서 좋아하시는 그런 예. 예. 그러니까 근무는 조금 하고 월급은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네, 부분적으로. 또는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에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전망하고 이렇게 뒤섞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네,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 그래서 보고 싶은 대로 본다.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이거는 뭐 거의 100% 나빠진 거 이외에는 뭐 다른 전망을 할 수가 없죠. 지금 김정우 교수님께서 뭐 지금 거리를 다녀보면 안다 그러셨는데 실제로 저도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저희 아파트 상가에 가서 이렇게 좀 쇼핑을 하려고 뭐라도 좀 먹을 거 좀 사주려고 갔다가, 아파트 상가, 단지 상가는 보통 그렇게 뭐 들고 나고 많이 하면서 임대가 붙었다가도 금방 상가가 들어서고 그러는데, 아니 임대가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겁니다. 저희 상가도, 저희 아파트 단지가 꽤 크거든요. 거의 한 4,000세대, 5,000세대가 사는 큰 단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가 그렇게 많이 붙어 있는 거는 제가 한 10년 넘게 아파트에 살면서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 거리를 걷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막 정기재 주필께서 오셨는데 댓글창을 보니까 지각하셨다고 점심 사라고 그러시는데 오늘 주필께서 점심 좀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밖에서 급한 예. 사무 처리할 게 좀 있어가지고. 올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 69.3%, 한 65.9%, 한 10분 중에 한 6분 이상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셔서요. 교수님께 지금 한마디씩 우리 하반기 경제 어떻게 보시나 한마디씩 들었는데, 주필께서는 하반기 경제 어떻게 보시는지요? 모르겠는데요. 모르시겠어요? 이 경기는 오르고 내릴 수 있어요. 예. 지금 길거리 풍경을 얘기하셨는데 길거리 풍경도 약간 착시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편의 마이크가 있는 인사동 같은 경우에 보면 예를 들어 종로 1가의 종로 타워를 딱 벗어나서 거기서부터 종로 5가까지를 보면은 망하고 있거든요. 예, 임대가 정말 많이 완전히 상권이 네.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 타워 뒤쪽에서부터 광화문까지는 보면 굉장히 흥하는 지역입니다. 장사도 잘 되고 저녁 때 식당들의 자리가 없죠. 그런 정도로 장사가 잘 돼요. 그러면 그쪽을 속하는 사람은
뭐 경제 좋다고 느끼는 거고 이쪽에 있는 분들은 망한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럼 진실은 뭐냐 이런 거거든요. 진실은 뭐냐. 사실은 광화문에서 종로일가까지 엄청나게 오피스 빌딩과 상가들이 들어섰기 때문에 종로일가부터 동대문까지는 상권이 다 죽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진실은 뭐냐 하는 것인데요. 진실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정치 지도자들이 무슨 뭐 민생 투어 한다고 황교안 대표도 그 흉내를 잘 내고 있습니다만 어디 예. 가서 사진 찍고 사람들 모아서 무슨 어디 재래시장 가서 뭐 순대 같이 먹어주고 이런 쇼를 하는데 그건 예. 웃기는 쇼고요. 진짜 우리가 흐름을 볼 수 있는 거는 숫자거든요. 그 대통령은 어디 다니면 안 되고 경제장관하고 들어서서 숫자를 잘 봐야 되고 조작되지 않은 숫자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조작되지 않는 숫자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지금 그 우리 정부 사람들은 그 조작된 숫자들 또는 자기들이 그렇게 공격해대던 바로 그 숫자를 가져와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잘 돌아가는 부분은 우리 사회의 상층부예요. 상층부고 하층은 완전히 붕괴되고 있죠. 문제는 이겁니다. 경기는 언제나 부침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조금 나빠져서 오히려 잘 나빠지는 과정을 거쳐야 다음에 또 경기가 살아나는 과정을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예. 문제는 지금은 경기 사이클상의 다운턴의 과정이 아니고 문제는 우리 경제가 시스템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이제 그런 두려움이죠. 그런데 이 시스템적 붕괴는 꼭 문재인 탓만은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동반성장,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지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말하자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이 해온 정책 자체가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무너뜨리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지금은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들어선 거죠. 완성 단계에 들어서서 지금 무너지면 이런 체제로는 다시는 못 돌아온다 하는 거를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지금 댓글창에서 큐피님이 우파의 언어는 숫자, 좌파의 언어는 선동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딱 정확한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 시스템의 붕괴가 되면은 이게 회복할 수도 없다 그런 뜻인데 이런 상황 어떻게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시스템 붕괴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여러 얼마나 우리가 그 경제가 잘 되는 거를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보느냐. 그러고 보면 크게 보면 이제 그 사회가 공유하는 문화가 있는 거고 그 후에 체제라고 하는 게 있고 제도가 있고 단기적인 경제 정책이 있는데요. 예. 지금 문화는 지금 우리 사회는 저는 아주 큰일 났다 싶을 정도로 일 안 하고 남이 만든 부를 나눠 쓰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문화를 만들어냈다. 그죠. 이러면 이제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게 남미고 예. 그게 지중해 부근의 남유럽 국가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살고 있었던 것은 시장 경제하고 북한하고 다른 체제인데 예. 그 체제에 대한 확신도 이번 정부 들어서 지금 많이 약화시키고 있는 거죠. 예. 최근에도 보세요. 다 새로운 규제 만들어 가지고 시장 경제를 부인하는 거예요. 민간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하고 분양가 상한제요. 예. 그 시장 경제에서 가격이라고 하는 정보 기능을 이제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정부의 통제가 점점 많아져가지고 택시 기사들도 이제 월급제로 사실은 그것도 세금에 의한 월급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이게 요번에 지금 한국당 포함해서 합의한 소위 결의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러면서 타다 같은 그 택시 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 공유나 카풀은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제로페이 만들었더니 여기저기서 다 또 그 지자체들이 페이를 만들어서 금융시장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금융도 지금 이제 그냥 공공 서비스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체제에 대한 확신이 없어졌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제도인데, 제도가 어떤 사회가 의사결정을 하는 걸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 자유시장에서 그냥 그 시장에서 승자가 시장을 지배하고 이래서 자유시장 경제고, 저 북구 유럽 쪽이 이제 조정 경제라고 그래서 신뢰나 뭐 사람들의 합의에 의한 건데, 어쨌든 기준이 분명히 있으면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기준이 없는 사회가 제일 문제죠. 그러면 자원이 효과적으로 배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히 기준이 없는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그냥 아무거나 이익 집단이 이의를 제기하면 니네끼리 합의해서 와. 그러면서 다 도장 맡아오라고 도장 맡아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투자도 일어날 수가 없고 언제 어떤 결정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어떤 정당의 천막은 바로 해체하고 그 대통령이 나서서 그러고, 그러면서 민노총이 뭐 경영자에 대해서 육체적인 폭력을 가하고 시장 그 불법적인 파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만 내비두고, 이런 것들은 바로 기준이 없는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단기 정책은 우리가 늘 비판해왔던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지금 보시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2017년하고 2018년하고 총 우리나라 사람이 일한 시간을 따지면 한 5%가 줄었거든요. 많이 줄었네요. 총 노동 시간이 5% 줄었어요. 그런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러면 같은 정도의 경제 성장을 하려면 노동 생산성이 5%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노동 생산성은 하나도 안 올라가고 그 노동 시간이 5% 줄었다는 얘기는 이제 국부가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그리고 그 노동 단가가 비싸지면 연약한 그 제일 취약한 고리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해고되는 거고, 그것이 1분위서부터 5분위까지 따지면 3분위까지 60%의 가구가 가처분 소득이 줄은 거로 나타나는 거고, 10분위로 따져봐도 한 5분위나 6분위까지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구의 60%는 실제 가처분 소득이 줄었으니까 자기들이 얘기하는 소득주도 성장도 안 되는 거죠. 가처분 소득이 높아져야 되는 거고, 빈부격차는 확대됐고,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온갖 뭐 연구 결과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많이 하는데, 최근에 미국이 그 민주당 쪽에서 시간당 15불 그 최저임금을 푸시하니까 미국의 의회에 이제 그 예산처 있죠. 버짓 오피스. 거기가 이제 그 소위 바이파티션 또 넌 파티션에서 그 어떤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15불을 올리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조사가 나왔어요.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1,750만 명은 급여가 올라요. 근데 문제는 350만 명이 실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최저임금제의 가장 큰 모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재인은 아마 할 것 같습니다. 표가 많잖아요. 표가 많으니까. 1,700만 명이 오르고 300만 명. 근데 그 300만이 제일 불쌍한 분들인데 또 그 불쌍한 분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미사 요구는 하죠. 감정이 호소하고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경제 정책,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제도의 안정성 또는 의사결정할 수 있는 기준, 그다음에 문화나 체제에 대한 확신, 이런 걸 보면 저는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지속 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아주 급속히 허물고 있다. 그래서 당장 뭐 우리 주필님 말씀대로 단기적인 정책은 이제 이번 정부가 믿고 주장하는 건 그거죠. 케인지안이죠. 추경도 풀고 확대 재정하고 또 정신없는 분들은 100조를 더 써도 괜찮다 뭐 이러고 지금 그 선동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오늘부터 적용되는 세법 아세요? 그 채용 절차법이라는 거 아세요? 블라인드 채용해야 되고. 아니요, 못 봤습니다. 채용 절차법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시간 강사 뽑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던데요. 시간 강사뿐만 아니라 연구원도 있어서 우리나라에 좀 해고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해고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이제는 채용 절차도 굉장히 엄격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한 절차대로 뽑아야 돼요. 나이 민간적으로. 그래서 용모 그런 거 따지면 안 되는 체중 거죠.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스튜어디스는 어떻게 뽑을지 모르겠고
예를 들어 앞으로 경비원을 어떻게 뽑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아니, 경호원 몸무게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 그 더 중요한 거는 오늘도 제가 이제 뭐 금융회사의 예. 최고 경영자들하고 아침에 만나고 왔는데요. 예. 금융회사에서 뭐 어떤 금융교육을 받고 어느 대학에 뭐 경영학을 하고 이러면 능력은 들어올 때 비슷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금융회사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윤리예요, 윤리. 참고 사고 안 나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융회사는 리스크 관리에서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걸 블라인드로 하라고 그러면 예.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그 사람을 뽑는 데는 그 영역에 따라서 산업에 따라서 다 봐야 되는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네, 다 그죠? 다르죠. 예, 그래서 무엇을 그 물건을 사든 사람을 고용하든 정보는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죠? 그 네. 본인이 삐뚤어져 가지고 무슨 잘못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사람을 만약에 어떤 회사가 편견을 가지고 또는 자기가 좋은 편견대로 막 뽑으면 결국은 그래서 망하는 그 회사가 망하는 네. 거잖아요. 그건 경영자가 정부가 걱정해줄 이유가 의미가 없죠. 경영자가 아니 그렇게 경영자가 바보- 걱정할 일을 왜 정부가 나서서 경영자들이 자기처럼 바본 줄 알아요. 자기들처럼. 아하. 그게 자기들이 바본데 경영자들이 바보처럼. 저한테도 되고 카이스트에서 너 같은 놈을 어떻게 뽑아가지고 교수를 하게 하냐고 막 이러고 와서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욕해. 그 아무것도 보지 않고 블라인드 채용하라고 그런 사람이 저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나 같은 그 사람도 국회에서 교수들. 그 법을 만들어요. 예. 국회에서.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당파직일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국당이 경제민주화 만드는 거잖아요. 네. 또 한국당이 동반성장 만드는 거잖아요. 아니, 예. 최근에도 제가 당직자들한테 막 항의해가지고 뭐 싸우다시피 했는데 그거예요. 택시 요번에 하는 거를 면허 사라고 하는 거. 월급제로 하겠다는 월급제로. 거예요. 월급제로 하고 택시 면허 있는 사람에 한해서 카풀을 출퇴근 시간만 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은 못하게 하고 예. 그 법을 아이고. 지금 소위에서 통과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아니 당신들이 시장경제주의자들이면서 어떻게 이런 법을 통과시키냐. 그랬더니 뭐 택시하고 그 사회적 타협에 의해서 월급제로 하는 게 합의가 됐대. 아니 그럼 그 합의된 사람들이 어떤 회사는 산학금을 받든 예. 월급제로 하든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그걸 왜 법을 바꿔가지고 모든 택시 회사는 월급제로 하라고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게 어떻게 돼서 정부가 할 일이냐. 근데 거기서 딱 분명히 의도가 나와요. 뭐냐면 재정이 되는 도시부터 차례로 한다는 거예요. 월급제로 하면 택시기사들이 열심히 안 뛰죠. 네. 예. 안 뛰고 외국처럼 다 콜택시여가지고 콜이 오면 거부 없이 다 간다 그러면 뭐 월급제도 가능한데 길거리 다니면서 손님 많이 태워야 되는 인센티브가 다 없어지니까 적자가 나죠. 그걸 월급제를 하는 걸 뭐냐면 서울시가 보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택시기사가 공무원이 되는 제도예요. 그리고 다른 시도들은 예산이 확보되면서 확대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카풀을 출퇴근 시간 몇 시간만 하면 지금 카풀 업체들은 다 수익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예. 다 접고 이거 나오자마자 지금 다 예. 폐업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모빌리티 혁명을 하고 미래 젊은 세대한테 좋은 일자리. 그럼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커서 택시기사 하라는 얘기잖아요. 벤처 창업을 해서 부호가 되지. 근데 그걸 한국당이라는 당이 합의를 해주고 통과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신없기는 똑같습니다, 지금. 저도 그 국민의 태도가 변하는 게 제일 지금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권이야 뭐 바뀔 수 있죠. 근데 국민 자체가 바뀌어 버리면 국민은 바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생각과 태도가 네. 우리나라가 그 1900 해방 이후에 쭉 놓고 보면 그렇게 철저한 시장 경제인 적이 없어요. 예. 북한에 비해서 보면 시장 경제 국가지만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서 보면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그런 소위 복지 국가라고 하는 데와 비교해 봐도
훨씬 통제 국가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국민들이 내 밥벌이는 내가 한다는 생각은 분명했던 거예요. 예. 정부가 아무리 나한테 개입을 하고 뭘 해도 내 밥벌이는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만큼 왔다고 저는 보는데 이제 그게 무너지는 거죠. 그 남미 국가 이병태 교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가 그런 원칙이 무너진 게 페론부터더라고요. 예. 페론 때부터 이제 나라가 다 베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국민들이 그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국민들이 익숙해지고 그걸 좋아하게 돼요. 예. 그걸 나중에는 무슨 청구권처럼 생각하는. 예. 자기 권리처럼 생각하는. 정권이 안 바뀝니다. 예. 그 페론당이 정의당인데 예. 페론주의를 표방하는 아르헨티나의 정당이 정의당인데 그 정의당이 후보를 낸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12번이었어요. 예. 그중에 9번을 페론당이 집권을 합니다. 예. 국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데도 그것 때문에 망하고 7번 국가부도가 나고 22번을 구제금융을 받고 그러는데도 여전히 국민들은 패론주의를 원하는 거죠. 나라에서 공짜로 주고 그래서 재정 적자가 GDP의 7%가 막 이렇게 되거든요. 예. 계속 빚이 늘어요. 우파 정권 몇 번 안 되는데 우파 정권 들어와도 재정 적자가 별로 안 계속 유지가 바뀌고. 돼요. 예. 왜? 국민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의 생각이 지금 바뀌고 국민들이 나라 돈에 중독되어 간다. 예. 자기가 벌어먹고 살던 소위 1분위 계층,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이 그래도 자기 돈으로 벌어먹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그 대신 나라에서 돈을 받아 사는 이런 걸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네.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농민들 보조금 많잖아요. 네. 그다음에 최저임금 한 13만 원 정도가 정부가 급여를 주잖아요. 그럼 뭐 청년수당, 아동수당 뭐 해가지고 경제활동인구 한 3,800만 중에 벌써 한 1,400만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정부에서 돈을 네. 받고 있거든요. 아니 경제활동 인구 3,800만 중에 한 1,300만 이상이 지금 돈을 이미 받고 있어요. 이번 정부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몇 프로? 그게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정부가 그걸 무지무지하게 확대를 한 거예요. 예. 이번에 또 우선 최저임금 대상자만 예. 해도 뭐 10인 이하 30%. 미만에서 늘어났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다가 기생충 정부다. 국민을 다 기생충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남이 예. 벌을 만들어 놓은 부를 뺏어 먹고 살겠다라고 네. 하는 거에 예. 대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복지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뭐 언론이 저한테 막말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기절시켰다고요? 근데 정권을 바꾸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무슨 정책을 바꿀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니죠. 지금. 제가 네. 아니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박정희 사실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잘 살았다. 네. 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독재의 과정이 있었던 거. 그렇죠. 예. 독재의 과정이 있어서 말하자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농촌에서 일 안 하고 술이나 퍼먹고 도박이나 하던 예? 국민들을 도박 못하게 만들고 술집들 다 문 닫게 만들고 술도가 다 없애버리고 강제로 일을 하도록 그렇죠. 강제로 일을 시켰죠. 어느 정도. 했던 것이거든요. 초기에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 나중에 잘 이제 불이 살아보세요, 붙죠. 이제. 잘 네. 살아보자는 불이 나중에 붙은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재정을 쓰는데 휴먼 캐피탈 그러니까 인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는데 하면 그게 투자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놀고 먹게끔 해주면 그게 이제 소위 그 비생산적 복지이고 나라가 그것도 투자라고 그러더라고요. 타락하는데 그 구분을 안 하는 게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들이 투자라 그러죠. 예, 네. 그 사람에 대한 투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이번 정부가 많이 장하준 씨가 맨날 그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하는 거죠. 그 사실은 김광두의 사람 중심의 경제 자기가 말 만들었다라면서 김광두 전 부위원장인가요? 그분도 맨날 그래서 제가 실소를 자내게 했는데 똑같은 얘기 돈을 쓴다고 해서 다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미래 가치가 좋은 기업에 주식 사면 투자지만 복권 사면 그 투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 낭비하는 거고 일할 사람을 일 안 하게 만드는 건데 우리나라 역대 정부 특히 권위주의 정부는 적어도 교육하고 건강이라고 하는 가장 휴먼 캐피탈의 그 기본이 되는데 그 국가 재정이 약하고 못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투자를 했던 거죠. 온 국민의 교육을 많이 시켰고 건강의료보험을 해가지고 가격을 낮춰가지고 아주 그 병원의 턱을 낮춰놓은 그런 투자를 했지만 놀고 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안 만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다 일을 널거나 가장 강점이었죠. 그게 강점이었는데 그거를 허물어지고 나면 그러지 않아도 고용 참여율이 낮은 나라인데 그리고 이제 그 경제활동 인구는 이제 급격히 줄어들 거고 고용 인구만 많아질 건데 거기에 이제 젊은이들까지 놀고 먹게 만들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망하는 아주 지름길로 가고 있다. 저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150만 원, 그러니까 근로장려금이 지금 딱 150만 원이지 않습니까? 150만 원 받고 노실래요? 아니면 400만 원 받고 일하실래요? 이런 걸 갖다 이제 사람들한테 묻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뭐 어디에서 유튜브에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해서 끝까지 다 봤는데 400만 원 받고 일하겠다는 분하고 150만 원 받고 놀겠다는 분이 딱 갈라지는데 가족이 있는 사람은 400만 원 받고 일하겠다. 가족이 없는 분은 150만 원 받으면 그냥 바로 놀죠. 완전히 갈라지더라고요. 근데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원래 근로장려 세금은 일을 안 하면 안 주는 거예요. 안 줘야 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근로장려 세금인 세제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죠. 미국에 가면 첫 번째 이해 안 되는 게 그 EICT를 주는 게 자기 소득이 많을수록 많이 주잖아요. 매칭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제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 대부분 근로장려 제도는 그런 거죠. 근로를 안 해서 소득이 없으면 안 주는 거고 자기가 그 단가가 낮은 사람인데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는데 해보니까 가족도 있고 있는데 빈곤선 미만이다 그러면 자기가 일한 노력만큼의 매칭해서 줘서 그게 이제 그 클린턴 대통령 때 많이 강화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근로장려 150만 원을 받고 놀래요가 나오면 그건 근로장려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러고 그냥 우리나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건 무상복지지 근로장려세제가 우리나라 지금 아니에요. 그러고 다 젊은 애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근데 거죠. 사실은 이 경제가 지금 무너지는 것이 무슨 미시적인 경제 정책이 잘못되어서 라기보다도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 자체가 나빠지고 있어요. 구조 자체가 나빠져서 기업 하나 실패하면 대부분 쇠고랑을 차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 민법제도, 형법제도 모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제도의 정향이 경제가 안 되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기업가 열심히 일을 할 동일이 전혀 없고 세금은 많이 걷어가고 처벌은 무섭고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체 성인 중에서 거의 1,100만 명이 전과자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교통법규 위반 이런 것들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것을 그야말로 근본적으로 한 바꾸는 제도의 혁신이 한번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87년도 소위 민주화 이후에 쭉 진행되어 왔던 것은 전부 반시장 규제의 누적이 되어서 지금은 이 경제 구조를 보면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한번 근본적인 개혁이 한번 있어야 됩니다. 이 정변이 진짜 정변이 나든지 뭔가 정변적 상황이 나든지 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한번 뜯어고치는 큰 공사가 한번 있기는 있어야 돼요. 그동안에 너무 규제 만들어내고 동반성장했지, 경제민주화라는 엉터리 했지, 지금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가서는 안 되는 길만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도 근데 그 동력이 그냥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글쎄요, 뭐 일각에서는 뭐 한번 망해봐야 안다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저는 망해봐도 모를 것 같아요. 망해도 모를 것 같은데요. 아르헨티나는 계속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김정은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뭐 그렇죠. 뭐. 국가부도가 7번이에요. 아르헨티나 22번. 아니 오늘도 제가 이렇게 미국 방송들을 들으면서 왔는데 저기 베네수엘라가 이제 5년 동안 400만이 떠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옆에 브라질로 많이 넘어가요. 국경을 겸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인구 5만인 도시에 그 베네수엘에서 온 난민이 50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브라질이 언제까지 받아줄 수 있냐. 그런데 이제 브라질에 상당히 보수 정권이 들어섰는데도 저거 근데 막으면 사람들 죽으라는 거 아니냐. 우리 큰 나라니까 받아야지 어떻게 뭐 지금 그러고 있는데 베네수엘라나 그리스나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사람들은 계속 이 타락한 민주주의의 가장 전형이죠. 저는 그래서 정치인들보다도 사실은 국민이 문제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예. 동반성장이나 상생이니 뭐 이런 것들도 보면 그게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정치인이 해주는 것이지 예. 정치인이 나서서 먼저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근데 근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생활 주변을 놓고 보면 제가 슈퍼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동네 슈퍼를. 그런데 뭐 아주 그 대형 마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손님을 뺏겨. 그러면 그걸 부당하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슈퍼 하던 사람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왜? 아니 내가 소비자들한테 마음에 안 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하든지 아니면 나는 문을 닫든지 아니면 다른 걸 하든지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쟤 못하게 해줘. 라고 정치인한테 요구한단 말이에요. 예. 그 정치인은 당연히 정치인도 자기들 그 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 요구대로 해주는 거죠. 또 그 카풀 요즘에 타다니 뭐 이런 걸 나온 거 보면 그게 새로운 서비스다 말이죠.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택시가 손해를 볼 수 있죠. 그러면 택시 기사들이니 택시 회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더 좋게 만들어야지. 예, 그래야죠. 아니면 문을 닫아야 되는 거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쟤 문 닫게 해줘. 이렇게 나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은 저는 뭐 정책을 바꾼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김종규 교수님 말씀은 결국에 경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문제는 그렇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상당히 사회적으로 권위가 있다고 알려진 지식인들이 선동한다는 것도 그렇죠.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동방성장 누가 제일 앞서서 나서서 깃발들었어요. 정운찬 뭐 서울대 서울대 경제학과 경제학부 총장하신 분이잖아요. 예. 지금도 뭐 그걸 주장을 하고 있고 뭐 김상조, 장하성 다 마찬가지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뭐 명문대학의 교수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선동을 해서 본인들이야 뭐 권력을 잡고 책을 많이 팔고 뭐 젊은이들이 환호하니까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이제 과연 이제 뭐 국민 수재에 맞는 정권을 갖고 정치인을 갖는 거는 어디나 진실인데 그래도 어떤 지도자적 위치에 있으면 꼭 반응적으로만 가냐. 이게 리딩한다는 게 리더라는 게 앞에서 끌고 가는 도덕적 의무도 있고 지식인으로서의 책무도 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 나라가 점점 이렇게 되고 답답한데요. 국민들은 수준이 안 돼서 이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갖다가 분별해낼 능력이 없고 지도자들은 거짓말쟁이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진짜 주필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격요법이 와야 되나요? 뭐 우리 김 교수님 같이 들었는데 예. 그 정치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저쪽 지금 집권이나 좌파들은 국민이 개돼진 걸 알아가지고 사료 주면 따라오고 뭐 이런 게 그래서 감정 자극하고 그러고 하는데 예. 우파들은 너무 국민 수준을 높게 봐가지고 그게 문제다. 슬픈 이야기. 예, 슬픈 얘기. 그래가지고 이 지식인들이 맨날 가지고 뭐 시장 경제 중심으로 해야 되고 가치 중심으로 하고 그러는데 지역구 가 보면 아무도 그런 거에 듣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70%는 그냥 KBS, MBC TV에 나오는 거 보고 따라다니고 뭐 그러는 거죠. 아니 유시민만. 근데 보수정당 국민 수준을 너무 높게 봐서 문제가 아니고 보수정당이 보수정당에 맞는 국회의원을 안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 자체가
왼쪽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계속 앉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보수의 가치를 스스로 내세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국민들한테 당신 밥벌이 스스로 하세요라는 말을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겁을 국민들이 내는 있잖아요. 거죠, 겁을. 아니 국민들이 지역구에서 안 뽑아줘요. 그렇죠. 그냥 어떻게 하면 지역구에서 뽑을 때 내가 가서 중앙에 가서 예산을 많이 갖고 오겠다, 가지고 오겠다 하는 사람을 뽑지 머리를 잘 숙이고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국회의원은 어디 지역구인데 그 지역구 양로원에 가서 예산을 얼마를 한다고 약속을 해라. 네. 는 약속을 거기서 공개적으로 안 했다고 그 욕설을 듣고 쫓겨난 네. 사람도 있어요. 우리 선거 때마다 나오는 슬픈 이야기, 그 답답한 이야기가 뭐냐면 부인들이 왜 목욕탕 가서 때 밀어주고 그런다는 얘기잖아요. 그 신은경 전 아나운서가 우리나라 지금 김정숙 여사가 마찬가지예요. 6개월이나 거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정말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그게 정치를 고르는 게 내가 아는 사람이고 나 등 밀어줘, 때 밀어준 사람을 고른다. 그게 이제 우리 등한번 밀어주는데 표 한 장이 뭐예요? 네, 그게 우리 표값이. 예, 우리 나라의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일본에 대해서도 토착오해고 뭐 이런 얘기하는 수준이 그건데 제가 제 친구들이나 뭐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요새 자료를 많이 보내줘요. 근데 2013년 11월 말에 주간 춘추라고 하는 데서 한국의 급소를 찔러라 뭐래가지고 그때 징용 2012년에 대법 판결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거기 그때 이미 2013년에 다 나와요. 한국의 그 급소를 찔러라. 그러면서 아베 수상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중국은 나쁜 나라인데 외교는 있다. 그러니까 뭐를 하면 협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박근혜 정부죠, 그 당시에는. 한국은 외교가 없다는 거예요. 대화를 거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 이제 그런 게 나오니까 아마 그 당시에 그 위안부 문제도 첫 번에 막 공격을 하다가 마무리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그런 건데 금년 3월 말에 그 아소다로 부총리인가요? 그 부총리가 일본 국회에다 대고 10가지 어떻게 한국을 징계해야 되냐 10가지 안을 보고를 해요. 근데 그 10가지 안의 마지막은 국교 단절입니다. 9번째가 주한 일본 대사 소환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그 국제중재위원회다 제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의 관광비자 줄이는 거, 특히 젊은이들 취업하러 오는 거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8번째가 불화소수 요즘 얘기하는 에칭가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 있었어요. 그래서 3월 말에 그게 그 일본 의회에서 부총리가 대안이라고 우리는 이런 수단을 쓸 수가 있습니다라고 보고했는데 국내 언론에 보도도 안 되고 그런 공식적인 논의가 다 됐는데 이번 정부가 방치하고 왔던 거잖아요. 지금 몇 달 동안. 그런 걸 보면 이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반일 그거 선동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건지 본인이 법조인이 아주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는 국제자유무역질서에 일본이 위반하는 거니까 우리 지금 떳떳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용주의적으로 뭘 관리하겠다는 이런 생각도 없고 그러면 일본이 그러면서 그 아예 공무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기업들을 다 다니면서 뭐가 급성가를 몇 년째 지금 컴파일링을 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지금 이 위기를 그냥 방치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의 수준 이래놓고는 지금 국민들한테 근무하라 뭐 거짓말하고 선동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약자일수록 법에 호소를 해야 되는데 나라 간에도
국제적으로 약한 나라일수록 국제법에 따르고 그래요. 국제법에 따르자라고 해야 되죠. 법에 안 따르면 이제 그다음에 전쟁이 남고 이런 제재가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니 지금 우리나라 이 좌익들의 멘탈은 네. 동네 깡패예요. 그러니까. 깡이면 된다. 예. 뭐 붙어보자 이런 분위기지. 아니 촛불 시위하듯이 이 외교를 하고 예. 있는 거니 참 이거 난감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대해서 네. 그 국제 간의 갈등의 수단은 외교 수단 아니면 경제 아니면 군사적 수단이잖아요. 네. 그 일본이 군사력 수단은 쓸 수가 없는 거고 예. 외교적 수단을 안 하면 일본은 남는 게 경제적 수단밖에 없는 거죠. 보복 예. 수단이. 그래 외통수로 그래 놓고는 이제 지금 와가지고 또 저러고 있습니다. 아니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논리가 틀린 것이 국가 간 경제 질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신뢰 시스템이잖아요. 협정을 맺거나 약속을 하면 그것이 지켜진다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근데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다 깨버렸는데 예를 들어서 위안부 합의 다 해놨던 거를 하도 한국 정부가 약속을 깨니까 이번에는 더는 안 깨기로 약속을 해달라. 불가역적으로.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다 도장 찍은 거를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헌신짝처럼 약속을 다 깨버렸거든요.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징용배상 문제를 오죽하면 일본이 자기들이 직접 그 사람들을 다 찾아서 미불임금이 1인당 뭐 100엔 예? 80엔. 이렇게 이승 80엔 100엔 이렇게 남아있던 거를 일본 정부가 직접 우리가 배상을 하겠다. 너 못 믿겠다. 그 한 거를 당시 한국 정부가 우리가 대신하겠다. 하고 협정을 맺었던 건데 그걸 지금 와서 다 깨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깨버리고 자기가 다 깨버려놓고 지금 와서 일본을 욕하고 무슨 깡패 선동하듯이 깡이다 뭐 이러고 지금 나오고 있으니 참으로 이 나라가 무슨 뭐 도대체 나라의 품격이 네, 있는 건지 뭔지 지금 댓글에도 일본 여행 가지 말고 일본 자동차 쓰지 말고 유니클로 쓰지 말자고 올리는 멍청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댓글에요. 네, 지금 설마. 저기 제일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이거 아마 패러디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이제 요새 그 저 드루킹 후예들이 많잖아요. 와가지고 예. 지금 아까 저희 뭐 페네마이크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와가지고 저 토착 외구들이다 토착 뭐 외구라고. 이러고 흑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그 제가 정말 너무 답답한 거죠. 일본 여행 안 가면 그 여행사 가이드 하시고 여행사 직원은 뭐 일본 굶어야죠. 사람인가요? 그다음에 저가 항공기는 일본 회사인가요? 그다음에 아니 유니클로 그 납품 회사들이 다 한국 아니, 그리고 기업들인데 아이, 저 유니클로가 일본 유니클로사가 51% 한국 롯데쇼핑이 49% 가지고 예. 있는 합작 회사거든요. 그래서 2% 더 많아서 일본 회사라고 그러면 삼성전자는 외국 회사겠네요. 57%가 외국인 외국 지분인데. 자본인데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글로벌 시대에 무슨 이게 사실 한국이가- 무역이라는 게 진짜 완전히 서로 윈윈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건데. 네, 근데 웬 이번 독불 작품인지 정부의 모르겠습니다. 이 반일은 그냥 단순한 반일이 아니고 예. 이 공산주의 쪽에 기울어져 가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반일 감정 그러니까 수준이 한일 관계를 아니고 깨자는 거죠. 한일 그러니까 관계를. 중국하고 접근하는 거고 7월 10일 날 보니까 그 중국 대사가 와서 그 국회에서 연설을 했던가 뭐 그런데 그 이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중국과는 평화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그 싱크탱크하고 중국 공산당 당교 당 학교하고 또 뭐 그 협정을 맺어가지고선 중국 공산당의 교육 프로그램을 들여오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이게 단순한 반일 감정인데 정권의 입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하고 끊고 이쪽 그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 쪽으로 가는 그렇게 장기 집권을 하는 그 프로그램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기 스웨덴 가셔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한 발언 제가 뭐 일간지 칼럼에서 비판을 네.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칼럼에서 이렇게 바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한 게 이제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양극화가 세계 최대에 있다, 예. 지적 그 불평등이 있다고 했던 거예요. 이번에 스웨덴 가서 뭐라 그러냐면 미국식 발전 모델을 따라 하다 보니 양극화가 고속 성장은 했는데 양극화 문제가 야기됐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본적으로 소득 격차 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소득 격차를 부인하는 게 사실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문제 원인이 이 시장 경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경제를 해서 그 가난한 나라에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성공의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잘못된 역사고 이게 적폐고 정의롭지 못한 역사라고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극좌파적인 생각이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사람이죠. 갖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현명한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가 계속 통치를 해야 되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시진핑이, 모택동. 네, 모택동, 그러니까 한동안 김일성 뭐 이런. 그 이제 한동안 소련이 붕괴되고 멘붕에 빠졌다가 좌파들이 미국에서도 뭐 일부 좌파들 중에 중국 찬양하는 게 민주주의 없이도 네. 그 공산당 내에서 세대 교체가면서 잘 발전하지 않느냐. 그렇게 가다가 지금 나온 아주 역사의 반동이 시진핑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중국이 공산주의에서 등소평이후로 자유가 확대되는 쪽으로 가다가 완전히 유턴을 하고 그리고 자기네 내부 개발에 전력을 쏟다가 이 중화 민족주의를 내세워가지고 헤게모니로 그 가난한 나라한테다 1대1로 정책을 써가지고 다 중국의 영향력 하에 두겠다라고 하는 다 무시해버렸죠. 그런 그 패권주의 또는 네. 제국주의적으로 역사적 유턴을 한 건데 예. 아직도 그 체제가 그 위험이 있는 체제, 그게 이미 위험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전략이 바뀌고 서양이 중국을 보는 전략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 지금 집권 세력이나 좌파들은 아직 그런 인식이 없는 거죠. 이제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한 것들 뭐 국민적으로 수준이 좀 약간 공부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정부가 자꾸 이렇게 또 지도자들이 거짓말하면서 국민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갔다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들 또 한일 외교 갈등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도대체 오늘 주제거든요. 사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일 외교를 정상화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재위원회에 따르든가 예.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든가 그래야죠. 나라 간에도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화되고 자꾸 표의식한 선동하지 말고 일본에다가 지금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하고 했던 과거 정부의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타협적 자세로 외교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내지르고 뭐 강경한 거로 봐서는 그런 전략적 유연성이 있거나 실용주의적인 상고가 있는 분이 아니고 뭐 일부 언론에는 그 주위의 스태프들이 로키로 가자 그러는데 본인이 이건 뭐 국제법으로 보나 뭐나 당당하다 하고 우리가 옳은 거고 저기 잘못하고 하고 예. 그래서 본인이 강경 발언을 계속 하신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번에 일본의 보복이 있기 전에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문재인의 굉장히 측근이기도 하고 문재인에 대한 조언자 정모라는 사람이 숨겨진 조언자인데 이 사람이 일본 문제를 그렇게 다뤄서는 안 된다고 조언을 했다가 굉장한 핀찬을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 지금 제일 강성인 거죠. 예. 그런데 어제 나온 얘기는 어떻든 한일 정상회담을 뭐 주선을 해보겠다 또는 북한하고 일본이 정상회담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 도와주겠다 뭐 이런 이제
이 문제의 외적인 다른 어떤 뭔가 이 편의를 일본에 제공함으로써 뭔가 어떤 사태를 무마해 보려는 노력을 하지 이 문제를 정면으로 태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 정면으로 태클하는 유일한 방법이 이병태 교수 말씀처럼 말하자면 잘못된 거 바로 잡으면 되는 건데 예.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용기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겠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좀 의심스럽죠. 제가 뭐 방송에서도 욕을 많이 했지만 자신들이 했던 의사결정을 뒤집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도 그렇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 때 이 징병 문제가 나왔을 때 민간합동위원회 만들어서 예. 야 배상 책임이 없다. 네. 그 위원장이 이해찬이었고 이용훈 대법원장이었고 그 위원이 문재인이었잖아요. 예. 그랬으면 그때 그 결론을 내렸으면 예. 그 결론에 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 했던 거를 아니 그렇게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은 정부라고 그러면서 그 노무현 정부 때 내렸던 그리고 그때 이미 6,900억 정도의 그 배상을 예, 정부 했죠. 돈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 대법원 판결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의사결정도 뒤집고 그거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내렸던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입 싹 닫고 그리고 이해찬은 왜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 다음에 그때 강요했던 유시민은 무슨 아베 편 드는 사람 일본 가라 이딴 소리들을 하고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아주 비도덕적인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때 그 위원회 이름이 뭐였죠? 그 징병에 대한 민간합동위원회인가 뭐 그렇습니다. 예. 징병 배상에 대한 민간 징용 배상 책임 민간위원회 뭐 그렇죠. 예.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국민 수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국민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의하기가 참 어렵고 자칫 잘못하면 참 그 뭐 오류로 될 수도 있는 그런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디시전이라고 하는 게 국정에 대한 충분한 장단기적인 이해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집단이 이제 맞도록 해놓은 게 정당제도잖아요. 이제 정당제도를 통해서 국가 운영에 관한 생각이 다른 두 정당의 지적 엘리트들이 이제 쭉 리크루트가 되면서 이제 정권 교체가 순번에 따라서 이제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디시전은 이 국가 경영에 요구되는 지적 능력을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보면 저는 지금 한 5 내지 4에서 6 그 사이에 서 결정된다고 느껴요. 근데 그래서 가만히 이제 청와대에 문재인 본인을 비롯해서 쭉 그 참모들까지도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수준, 뭐 전체 요구되는 능력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의 사고를 하는 사람이 지금 어떻든 대한민국 디시전을 쥐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민주주의의 실패 현상이 나타난 거다. 아까 아르헨티나에서 그렇듯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민주주의의 실패나 말하자면 좌초가 분명히 해진 거죠. 일반적인 여론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말을 못하죠. 예. 그렇죠. 그런 예. 사람들이 설령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냥 묵묵부답이고 그냥 여론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사실 지적 수준이 그렇게 높은 정치가 아니라고 지적 수준을 필요로 하는 정치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니 근데 네.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나라 심지어 그 한국당 국회의원 중에서도 그러니까요. 한국당도 무역을 국가가 무역을 무슨 축구 시합처럼 네. 제로섬 게임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축구야 우리가 한 골을 먹으면 저쪽에서 한 골을 얻은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로섬이죠. 네. 우리가 5골을 넣으면 쟤들은 5골을 먹은 거잖아요. 예. 근데 무역은 전혀 그런 게 아닌데 무역은 사실은 뭐 교류를 하면 할수록
윈윈하죠. 예, 근데 그 대표적인 바보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면 일본이 경제적 피해가 더 크다 이런 발언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역 전쟁은 나면 양쪽 다 피해를 보는 거고 예. 그쪽이 더 크다고 해서 우리가 기분 크지도 않지만 왜냐하면 예. 일본이 예. 경제가 워낙 크니까 뭐 우리 김정은 교수님 데이터 잘 가지고 계신데 일본은 뭐 수출일보다는 내수 시장이 더 크고 네. GDP 성장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적고 그래서 우리보다 GDP가 3배가 크기 때문에 네. 같은 금액이라고 해도 충격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고 그것도 뭐 우리가 수출하는 금액을 그대로 따지는 게 아니죠. 대안이 있으면 그보다 예.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면 되는 거고 우리는 대안이 없으니까 충격이 훨씬 큰 거니까 그러니까 그 마치 다음 단계는 어떻게 보세요? 일본이 어떻게 나올까요? 뭐 자동차나 디스플레이나 이쪽으로 더 확대하지 않을까요? 이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보통,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네. 일본 내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돼 있는 게 8월 15일? 8월 15일. 8월 15일입니까? 예.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거죠. 그냥 빼는 거죠. 보통 예. 국가 너희들은 지금까지 특별 대우를 해줬는데 예. 지금부터는 그냥 대만, 중국이나 똑같이 대하겠다라고 하겠다. 하는 그런 건데 사실은 그 수준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심사할 때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아요. 화이트리스트에 빼는 거 안 넣어놓고도 뭐 수출 자유롭게 해줄 수도 네.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수출을 이제 허가를 안 해주고 뭐 일본 사람도 허가 안 해준다 소리도 안 하죠. 그냥 네. 계속 검토 중인 거지. 검토 중인 거고 지원하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뉴스 나왔던 게 이제 일본의 중소기업 쪽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핵심 소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수출하려고 이제 일본 정부에다 검수 신청을 했는데 그게 거부가 됐어요. 서류 미비리 뭐 이런 이유를 대면서.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예. 우리 이번 정부나 우리 국민들 대하는 게 지난번 WTO에서 일본 수산물 우리가 수입 금지하는 예, 거 예. 가지고 해가지고 이겼다고 마치 일본을 이겨서 좋은 것처럼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다 먹는 수산물이고 예. 그리고 그 방사능 없다는 거 다 과학적으로 했고 동경이나 일본의 대기중 방사능이 서울보다도 낮거든요. 예, 그러고 지난번에 이제 동경대 교수님이 저희 원자력공학과에 나와서 발표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뭐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게 철저해요. 그러니까 그 원전 사고 난 주위 학생들 어린애들의 신체 속에 혹시 이렇게 식품을 남아있나? 통해서 잔류가? 잔류가 돼 있나 이런 걸 조사를 계속 수없이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수입이 돼서 우리 사람들이 더 싸고 풍요롭게 먹으면 좋은 건데 그야말로 감정적인 의심이죠. 의심에 의해서 제2의 과학병이네요. 일본 거를 예. 막았으니까 승리다. 그리고 뭐 WTO에 제소에서 이겨서 승리했다고. 그것도 저 신문에 막 영웅시해가지고 공무원 지켜세우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국 이제 농수산물에서 검역 이렇게 길게 끌면 우리나라는 이제 대표적인 게 파프리카 이런 신선 제품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가는데 검역 기간 길게 하면 수출 못 하는 거거든요. 중간에 다 썩고 신선도가 떨어지니까 그게 이제 그런 수준에서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해서는 잘못 교육돼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위안부 성노예설도 그렇고 징용 강제 노예노동설도 그렇고 무슨 뭐 토지조사 사업하면서 40%의 다 뺏었다. 국토를 일본이 다 뺏어갔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쌀 수탈. 쌀 수탈했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고. 근데 전부 그런 거짓말을 지금 철석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믿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동양적인 특성이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쟁 전에 이렇게 했던 그 전쟁 범죄들에 대해서 독일하고 일본의 차이를 보면 예. 독일 사람들은 자기들이 했던 그 잘못을 교과서에 넣어가지고 그 젊은 세대들한테 다 계속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 일본 사람들은 안 가르쳐요, 그거를.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그 2차 대전 때 그 이전에 무엇을 했는 자기네 나라가 뭘 했는지를 모른대요.
한국 사람이 얘기를 해주면 그때 가서 아 그랬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진실을 제대로 대하지 못하는 게 이게 동양적 특성인가? 그런 생각도 하죠. 최근에 그 자레드 다이아몬드 총균세 쓴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대변동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업히벌이라고 하는 거. 거기 독일 얘기도 나오고 일본 얘기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아, 그 비교를 해서 나오는. 예. 근데 자기는 일본을 좋아하는데 네. 일본이 과거사를 대하는 걸 보면 이거는 정말 엉터리다라는 얘기를 거기다 쓰거든요. 독일하고 너무 다르다 이게. 네. 독일은 진심으로 인정을 하는데 자기들이 잘못에 대해서 일본은 외면한다는 거예요.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세들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계속 지적을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요? 근데 우리나 반기독교적인 뭐 그런.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그게 잠깐만 그 조금만 보태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일본은 그거를 인정을 하면 다 자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복 자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인들은. 그래서 천황제도 폐지를 못했다는 거죠. 네. 그걸 없앨 경우에 자기들의 존재 기반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아니, 네. 일본 천황제는 그 점령군 사령부, 네. 예? 그 미군 점령군 사령부에 밤마다 들어가서 말하자면 위안부 노릇을 한 일본 젊은 여성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여성들의 공통된 요구가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만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게 천황제 폐지거부 반대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미군이 해줘야 어떤 부분인 거죠. 그 같이 연결된 것 같아요. 그 약속을 미군이 해줘야 잠자리도 같이 해주는 그런 얘기를 저 언제 한 들었어요. 근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동양의 뭐 특성이라기보다 문화에서 우리가 지금 그 토론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주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다수가 믿는 거에서 소수 의견을 내면 징벌을 받고 저도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소수 의견을 계속 얘기하는 마이너리티가 됐나 토착 외구가 됐나 이렇게 자괴하는 게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피곤하니까 왜냐면 제가 뭐 이렇게 막 그 욕설 이런 거를 이메일 보내고 사무실 전화니까 이게 이제 공공정보니까 글로 해놓고 뭐 저한테 발언 기회도 안 주고 그냥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꽤 많아요. 예. 그런데 뭐 대화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새 사무실 전화를 안 받습니다. 이제 제가 못 받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그 뭐 이렇게 편지에다가 막 니네 식구, 니 뭐 뒤통수 조심해라 뭐 이런 편지 보내가지고 완전 홍위병. 그런 사회인데 문제는 지식인들이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역사를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저는 경제 사안에 대해서만 그렇게 사이비들 뭐 그 거짓말쟁이가 많은 줄 알았더니 이제 우리 이영훈 교수님 통해서 보면 역사는 더 많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국도 뭐 그 공산국가이기도 하지만 저희는清華대학하고 북경대학도 많이 하는데 거기서도 그 지금 시진핑하고 다른 이야기를 나와서도 솔직히 하는 학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전체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인 사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일본 진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의견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엄청 위험한 게 우리가 보면 막말이라고 하는 프레임도 그렇고 지금 법을 사람들을 침묵시키는데 너무 악용을 해요. 그러니까 명예훼손 뭐 이런 거로 그건 좌우 상관없이 전부 고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공인들은 거의 그걸 인정을 안 하잖아요. 요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워낙 많이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반 트럼프 진영이 와가지고 막
그 우리하고 또 비슷하게 이제 반대 의견을 막 인신공격을 내니까 하고 하고. 막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그 트럼프 대통령 관리하는 쪽에서 그걸 전부 불락을 했어요. 예. 근데 그게 소송이 붙은 거야. 소송이 붙었는데 대법원이 뭐냐면 개인은 그럴 수 있는데 예. 너는 정치인이고 이 트위터는 개인이 아니라는 거야. 네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여기서 계속 쓰는 한.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들의 어느 한쪽을 침묵시키면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수정헌법 1조죠. 예. 그 프리덤 오브 스피치를 억압하는 게 위헌이다라고 판결이 난 거예요. 이번 그 고성사불 관련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좀 꼭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네요. 예. 그 정도로 이 다른 의견을 내는 거를 최고의 가치로 예. 논쟁하고 하는 거를 두고 있는 사회인 반면에 이번에 우리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판결을 난 거예요. 그 법원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트위터에서 그걸 당신은 네. 지울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죠. 어. 그래서 미국다운 판결이. 예, 그래서 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그 어떤 자유보다도 민주주의를 하고 진리를 추구하려면 예. 이게 하다는 건데 우리는 지금 그냥 완전히 검찰 권력이 그 상대 사람들 자기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을 침묵시키는 수단이죠. 수단 도구로 전락이 된 게 그 오늘 뭐 괴롭힘 방지법인가요? 예. 어제부터 예, 시작됐습니다. 예, 그런 것도 똑같습니다. 제가 다 좋은 의도인데 누구한테 또 아주 무서운 칼을 쥐어준 거냐면 민노총한테 주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돼서 나는 그런 뜻 아니었다고 하는 게 소용이 없어요. 그 무조건 고발부터 해버리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 고용노동부나 또 뭐 권익위 이런 데서는 무조건 득달같이 와가지고 해명하라고 오라가라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직장 내에서 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네. 민노총이잖아요, 전교조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허용하려면 경영자들한테도 저성과자 해고 권한을 줘야 되거든요. 어. 그래야 그 카운터 밸런스가 될 거 예, 아니에요. 예. 근데 이쪽은 하나도 안 주고 힘 있는 사람 관리자하고 경영자만 고발을 하고 괴롭힐 수 있는 수단을 주면 그건 어느 한쪽에만 유리한 수단을 주면 의도했던 것과 달리 계속 악용이 되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집단을 구성하기만 하면 정의를 자기들이 해석해요. 그러니까 집단을 구성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무슨 뭐 마트가 진출하는 문제도 집단이 검증을 하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무슨 뭐 민주위원회인가 만드는 것도 집단을 구성하기만 하면 정의를 자기들이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소위 민주주의의 타락 현상이 예.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어 왔거든요. 저는 뭐 꼭 문재인 정부 외에도 그전에도 꾸준히 그런 현상의 어떤 민주주의를 침식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이제는 더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온 건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어떻든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면 일반 시민들에게는 굉장한 이제 경제적 고통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좀 사회가 바뀌어지나요? 글쎄요. 내년도 총선 지금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정당을 찍지 마시고 마음에 안 드는 정당을 떨어뜨리는 선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악을 다시. 배제하는 건가요? 네. 마음에 드는 정당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네.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을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싫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문제는 아니 자유한국당도 싫게 돼 있어요. 네. 지금 하는 짓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우리는 이렇게 끌고 가겠다고 하는 무슨 비전이라든가 어떤 그 우리가 뭔가 우리 사회가 그럼 바뀌겠다. 저렇게 가면은 우리 사회가 뭔가 그래도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쪽의 방향이다 하는 그 확신을 못 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도 저도 아니면 이제 투표를 안 하는 건데 예. 그래도 해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바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가면 정말 나라 망합니다. 이 정권이 한 번 더 하면 진짜 회복 불능. 저는 국민들이 혹시 지금 바뀌기 이런 때문에. 발언은 무슨 선거 뭐 이런 법에
선거 기간이 아니어가지고 뭐 선거 기간도 아니고 저는 자유한국당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저는 뭐 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이번 정부 남은 기간이 3년을 지금처럼 하게 내버려둬도 망한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해서가 망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회복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거를 막는 방법은 내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을 아주 혼을 세게 내줘서 레임덕을 빨리 끌어내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한 10개월 그러니까 선거 때니까 아무것도 잘 못할 거고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뭐 이 그 정권을 또 재창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선신공세를 더 많이 쓰겠어요? 총선에서 예. 만약에 뭐 이미 이기고 하고 나면 있죠. 예. 기가 살아가지고 뭐 이제 거침없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30년이고 다음 또 한 번 더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나머지 3년이 너무 걱정이니 1년 올해 있는 1년만 당신들 멋대로 해보고 다음 총선에서 그런 계기를 삼지 않으면 나라가 회복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야당 하는 짓들이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죠. 세 분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 경제 대가 세 분이 모이셔서 이렇게 쫙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말싸움에서 이렇게 밀린 적이 없는데 끼어들 틈이 없다는 걸 느꼈었고 이런 결론이 제가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필요 조건이라고 한다면 견제와 균형,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는 것인데 우리 사회가 이게 이상하게 표현의 자유를 너무 압박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을 용인하지 않으면서 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무너지고 그렇다면 결국에 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잘만 회복하면은 이 회복하기 위한 이런 지식인의 어떤 토론회장 아까 말씀하신 지식인의 토론회장이 나오고 이를 통해서 국민들이 계몽되고 국민들이 계몽이 되면 그러면 정부에서 이렇게 뭐 뻘짓 좀 못하고 이렇게 좀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식으로 연결고리가 좀 선순환 고리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주필께서 그래서 말씀하셨던 게 그걸 위해서는 결국에는 국민들이 한번 되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니 법대로만 해도 되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 체계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왼쪽에 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헌법도 노동법은 마찬가지고요. 정말 심하고요. 예. 근데 뭐 노동법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법대로 안 하는 게 대법원 지금 판결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야구 사법부 독립이어서 대법원에서 판단한 건데 왜 그걸 가지고 시비 삼냐 일본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거기에는 대법원 판사들을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판결하지 않으면 다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엄청난 압력과 공갈 속에서 그 판결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그 전임 대법관들이 지난 정부 대법관들을 바로 이 징용 재판을 걸어서 사법거래라고 다 집어넣어 버렸거든요. 만일에 이 정부 대법원에서 야, 이 징용 재판이라는 게 뭐냐? 그동안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왔느냐? 또는 한일협정이 청구권협정이라는 게 이렇게 해석될 경우에 어떤 외교적 문제가 생기는가를 외무부 장관에게 물어보고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군데 물어보고 그러면 이 사법거래로 걸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전직 대법원장을 감옥에 집어넣어 놓고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 무효예요. 이거 무효라고 이런 전 세계 저는 문명 국가에서 이런 재판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 사법거래라는 이름으로 다 집어넣었잖아요. 2012년 판결도 그렇습니다. 2012년 판결도 잘못된 판결인데 그때 외무부 장관이 저에게 그 당시 외무부 장관이 저에게 사적으로 한 얘기가 이런 겁니다. 아니 그 판결을 하는데 외무부에 통보도 안 왔다는 거예요. 외무부에. 그러니까
외교 협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데 그래서 외무부에 물어보죠. 판결 후에 사후적으로 그래서 국무총리하고 대법원장이 합동위원회를 만든 거잖아요. 예. 그래서 행정부는 이런 뜻을 가지고 한일협정을 한 거고 예. 그거를 사법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랬으면 사후라도 그렇게 했으면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때 위원회가 들어가 있던 양반이 대통령을 하면서 그때 공동위원장을 했던 양반이 여당 대표를 대표죠. 하면서 이렇게 뒤집어 버리고 그걸 가지고 그건 사실은 이게 행정부에 대한 사법농단이 아니라 사법부가 행정을 농단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거꾸로 해놓고 아니 우리 지금 댓글창에 들어와 있는 예? 그 생각이 조금 삐딱한 친구들은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 사법부가 왜 그렇게 판정을 했는지 전직 대법원장을 감옥에 집어넣어 놓고 몰아붙인 공포의 재판이에요. 원천 무효입니다, 이게. 이런 엉터리 재판을 해놓고 재판했으니까 이거는 사법부 독립이다. 말도 아닌 얘기를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전 국민들에게 또는 전 세계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판결이 있습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천재던가 아니면 완전히 무능하던가 둘 중에 하나인 것 아니 같습니다. 국민을 속여먹는 데는 예. 천재인지는 몰라도 네.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멍충이들이죠. 너무 답답하니까 첫 번에는 지력이 딸려서 그렇다 그러다가 요새 이병태 교수 당신이 지력이 딸려서 그렇다. 저기는 한국 수준을 낮춰서 북한하고 맞춰가지고 연방제 통일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거 그 목표가 다르다. 국민에 대한 이해가. 국가를 잘 살게 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목표가 아니라 연방제 통일이 목표가 그래가지고 아예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방제 통일이 되거나 자유 투표를 하면 김정은이 대통령 돼요. 예. 근데 그런 선거는 무효거든요. 왜 무효냐면 만일에 지금 같은 상태로 자유선거라는 이름으로 실시를 하면 집단 투표가 일어나요. 집단 투표가 일어나면 말하자면 남쪽은 어떤 형태건 대표가 분열이 되고 후보가 북쪽은 한 놈이 나오니까 99%. 그 놈이 대통령이 되죠. 그러니까 이 집단 투표는 무효인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지역 감정이라든지 이 계층별로 국민들을 다 분할시켜서 집단으로 만들어 놓은 사회적 합의 체제를 이 사람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자유민주주의 헌법 원칙에 반하는 사회를 지금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헌법적 세계관을 가지고 정치 질서를 만들어 놓고 있고 경제 질서도 시장은 다 깨버리고 각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 체제로 바꾸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반헌법적 작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경제주의 중에 제일 이제 좌측이 공산주의고 그 직전이 최근에 얘기하는 게 참여 경제 파티시퍼토리 이코노미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면 사회적 합의 다 들어가서 이해 당사자들 간의 타협으로 하자. 그게 가장 좌파적인, 그러니까 공산주의 빼놓고 가장 좌파적인 중앙주의고 파시즘이죠. 제가 요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태양광 가지고 저 불법 하도급 줬다는 허인회. 예. 그걸 하면서도 처음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서울시가 주면서 주식회사하고 협동조합을 다르게 사업에 참여하는 때 협동조합을 우대하죠. 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그 얼마 이상의 시공 실적이 있어야 되고 직원이 얼마 있어야 되고 다 따지고 협동조합은 한 건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래 공정 경쟁이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
우선은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보면 위헌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선 차별을 하는 거고 네. 그 협동조합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서울시에 밑에 있는 사회적 기업 내지는 협동조합이라고 있는 게 이제 박원순이 자기 지지 세력들을 양성한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제 대한민국인 거죠. 지금 바로 그러면서 지금 뭐 택시도 한국당이 동의하면서 하는 것들이 택시하고 뭐 그 뭡니까? 그 카카오 쪽하고 예. 모빌리티 쪽하고 다 사회적 합의한 거니까 법으로 한다고. 하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무슨 헌법적 기본 질서, 시장 경제의 기본 질서가 아니라 그냥 참여해서 사회주의 질서를 했으니까 그거죠. 근데 경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붕괴가 될 텐데 국민들은 당분간 정신 승리를 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일본과 뭐 거의 전쟁할 듯이 아니 이렇게 그것도 가는데 있고 예. 앞에 우리 역대 정부가 우리나라가 금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위기에 상당히 지정학적으로나 뭐 이런 거로 우리나라를 일본처럼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재정을 되게 건전하게 가져왔는데 그걸 이제 확 풀어가지고 돈으로 그러네요. 지금 매수하는 작업. 그래서 벌써 집권한 2년 내내 슈퍼 예산이었는데 내년에는 그보다 훨씬 큰 500조 슈퍼 를 예산을 넘기네요. 예.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을 지금 강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다음 미래를 강탈하는. 미래를 예. 강탈하고 약탈 중인데 그거에 현혹되면 이제 그리스하고 베네수엘라하고 아르헨티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경제가 망해도 지금 몇 년은 재정 확대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국민은 더욱더 분노가 점점 높아지지 않겠어요? 일본에 정부에서 대한 적을 분노. 만들어주겠죠. 그렇죠. 그 적을 분노할 대상을 만들어주겠죠. 적을 만들어내면 예. 그러니까 김 교수님 얘기하신 네. 국민들은 정신 승리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내치를 잘 못하면 항상 밖에다가 이제 근데 저걸 하죠. 예를 들어 지금 이제 국민들은 정신 승리하고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면서 더 내부적으로는 특정 정당에 네. 단결을 하고 경제를 망가지고. 정치적 승리를 거둔다는 게 지금 이 정부의 계획일 겁니다. 예. 지금 이 그럴 것 권력의 같아요. 계획이라고 보는데 저는 근데 그 고통이 실제로 이 슬로건으로 끝나지 않고 예. 실제 경제적 고통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가면 아마 그 전략이 틀렸다는 걸 깨달을걸요. 그래도 재정 적자 계속 그러면 발행을 우리가? 하면 그러면 한 5년은 버티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재정적자 비율이 사실은 국가부채 비율이- 숨겨진 부채까지 합치면 적어도 70% 정도는 되잖아요. 네. 근데 대개 이제 1급 국가, A급 네. 국가들은 120%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유럽의 피그들이 되게 문제가 터진 게 120, 130이 선에서 터졌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에 이제 뭐 일본 같은 나라는 완전 그 위에 있는 거고 예. 고도의 신뢰 국가니까 또 국채가 대부분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기축 확대. 그 다음에 레벨에 있는 기준선이 대개 7, 80%에서 봐왔던 거거든요. 네. 근데 대한민국이 70% 선을 통과할 경우에 굉장한 어떤 재정 위기에서 오는 금융 붕괴로 간다 안 간다. 근데 어쨌든 70%, 80%가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예. 현재 어쨌든 명목은 40%잖아요. 예.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나 뭐 피치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를 거의 최고 등급 주고 있는 건데 그거 제가 한 70%까지 간다고 보면 한 5, 6년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먹을 수 그렇게? 있다. 네, 5, 6년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지금 이제 숨겨진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예. 부족분을 어떻게 나중에 할 거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크게 늘어날 게 이제 문케어 때문에 네. 의료보험이 있고 또 건강보험. 하나 정말 큰 게 외상 투표를 발행한 게 있죠. 그게 대북 경협이에요. 예. 그 만약에 트럼프하고 뭐 해가지고 뭐 평양 협정이든 되든 뭐를 해가지고 하면 그 소위 H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그게 뭐 단기적으로는 30조 많게는 300조라고 그러니까 예. GDP에 또 한 몇 프로 20%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부는 그거 하고도 남을 정부거든요. 그럼요. 북한이 네. 그 수용할 하면 그러고 나면 그냥 100% 확 넘어가는 거죠. 그 경제비까지 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쭉 이제 이렇게 선형적으로 가다가 쭉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팍 점프하는 순간이 오고. 저는 그게 국민의 한 절반 정도가 정부 돈 받고 그렇게 사는 신세가 되면 아주 짧은 기간에 예. 예. 그러면 요지부동이 되는 거죠, 그 정권은. 아르헨티나처럼.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가난해질수록 더 정부에 의존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정부 때문에 자기가 가난해진 예. 줄은 모르고 예. 예. 가난해질수록 그 정부를 더 찍어주죠. 그럴수록 준다니까. 이제 대기업을 공공의적으로 만들고 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건 쟤네 탓이고 정부가 나한테 도움을 주고 그래서 이제 그 분열 정책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그런 거고 반재벌 정서도 대부분 다 그런 거죠. 네. 앞으로는 그게 더 극성을 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하자면 대한민국의 진로 또는 미래에 대한 한국당은 도저히 아무 아이디어가 없다는 게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정치나 경제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 공론을 만들어 보는 그런 프로세스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한국당에만 맡겨놓고 있기에는 이거 도저히 벌써 경제전환위원회라고 만들어서 최일성으로 나온다는 게 따뜻한 시장경제 타령을 또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이렇게 쭉 한 2, 3년 정치권들이 하는 것도 본의 아니게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러니까 메시지가 있고 메신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신뢰가 그 국민들한테 전달이 되려면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신뢰를 받을 수가 있어야 돼. 저 사람은 저게 신념이고 저 사람이 집권 가능성이 있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식자들은 많은 경우에 우리 어쩌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 수준을 너무 높이 봐서 그런지 모르는데 메시지를 잘 만들어주면 그게 전달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지금 사실은 그런 공론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보수적인 정치권의 문제는 그 메신저가 없는 거예요. 예. 이 메신저가 경제나 이런 것도 대한민국이 살아려면 이걸 혁신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내가 내 정치적 욕심이 아니라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슴에 불 같은 게 있어서 예.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대부분 지금 정치권에 이름을 날리고 있는 분들이 불행히도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법조인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그 우리나라 법 체계가 이상하게 재산권이나 시장 경제에 대한 교육이 없죠. 없습니다. 예. 철학적 고민도 안 하고 미국에서 상당히 미국을 결정하는 거는 대법원 판사들의 판결문이고 그렇죠. 그분들이 그리고 그래서 법경 경제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 결국은 자유도 다 재산권도 그 경제적 자유도 예. 기본권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철학이나 소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고 자기가 잘 모르니까 지금 적어준 걸 읽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논쟁도 안 되고 그게죠. 그래서 그 메신저의 빈곤, 고갈이라고 그럴까? 그게 아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고 갔다. 우리가 마크롱이나 트럼프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지지하는 사람이 볼 때는 어디로 가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분명한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야 이거 뭐 불법이면 막아야 되고 제조업 다시 살려야 되고 일자리 만들어야 되고 감세해야 되고 그래 동의를 한 거거든요. 이제 프랑스라고 하는 게 과거에 친노동 정책으로 노동 유연성을 지금처럼 그 고용에 대한 유연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거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건데.
우리 사회가 위기고 위기의 근원이 이거기 때문에 나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이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전달해주는 메신저가 없는 거죠. 지금 이 교수께서 말씀하신 그 가슴 속에 뜨거운 불길을 또는 뜨거운 분노를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리더십이 지금 보수 안에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예. 그 후보도 잘 없어요. 포텐셜 이 후보. 교수 본인의 마음에는 뜨거운 불길이 있는 거죠. 저는 정치권이 아니니까. 아니 정치인은 아니지만 우리 김정호 교수께서 그러니까 저희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혀 재주가 없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위기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위기 의식은 아주 뭐 100%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몰입하는 게 뭐냐면 정치공학이에요. 저는 김문수 전 지사님은 상당히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정치공학이니까 어떻게 세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아니 오늘 저녁에 반일 종족주의 북콘서트 저하고 같이 6시에 아펠가모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게 돼 있는 이용훈 교수께서도 굉장한 열정을 지금 이 불길이 타오르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실제로 정치는 오히려 정치를 안 하는 분들이 요즘 정치는 절대로 안 간다고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이 가슴속에 분노가 폭발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위기의식인데요. 정말 어떻게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어떤 위기에 있고 이 위기의 근원이 뭔가를 퍼뜨리는 건데 공개해 주는 거죠. 근데 그걸 정치 세력화하고 국민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지도자. 그게 지도자죠. 사실은 그 수장, 그 메신저들이 잘 드러나지 않고 깃발이죠. 있다. 그래서 지금 자칫하면 이제 그거죠. 자기 확신이 없는 거를 밑에 사람들이 적어준 걸 읽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또 다른 A4 대통령의 후보들이 이제 있는 거죠. 참, 이 세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를 모르겠습니다. 벌써 12시 10분을 훌쩍 넘겨서 지금 댓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식사를 하러 가셔야 될 텐데 저희가 방해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 분의 이렇게 대담을 쭉 보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아직은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래도 한 5년, 6년은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정말 국민들을 향해서 제대로 된 말씀을 설득해낼 수 있는 지도자를 좀 찾아내는 일에 몰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세 분 한마디씩 좀 해주시고 마무리를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김정은 교수님부터 그러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이 깨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은 국민 따라서 합니다. 그게 민주정치 아니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내 밥벌이는 내가 한답니다. 왜 국가가 내 인생을 책임지냐? 국가는 내 인생에서 빠져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내 자식도 내가 책임진다. 이런 생각을 확실히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나라가 다시 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내 밥벌이는 내가 하자. 네. 예, 좋습니다. 요새 아까 우리가 쭉 1시간 반 동안 한 얘기가 나라가 노예의 길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노예의 길입니다. 정부가 모든 걸 결정해주고 먹고 받고 하는 건데 우리가 노예로 살 수는 없지 않냐. 자유대한의 자유시민으로 살아야 되기 위해서는 자기 책임을 가지고 그 정치권도 압박을 가하시고 또 특히 아까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네. 예, 그래서 젊은이들 말로만 불쌍하다 그러지 말고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일을 못하게 좀 국민 여러분이 정치를 눈을 부릅뜨고 위기의식을 공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으로서 미래를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이셨고요. 주필님 말씀 좀 저는 해주시죠. 지금이야말로 이게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반지 원정대를
출발시킬 때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지원정대라고 하시니까 이게 참 메시지가 좋은데요. 반지원정대,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반지원정대. 저희 펜앤드마이크에서 준비한 특집 대담이었죠. 대한민국 경제 위기, 그 해결책은 어디 있는가. 김종호 교수님, 이병태 교수님, 그리고 정규재 주필과 함께 1시간 반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진짜 여러분 동감합니다. 그리고 많이 좀 계속해서 힘내주세요. 그런 의미로서 슈퍼챗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종종 펜앤드마이크에서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국민들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좀 구해낼 수 있을지 반지 원정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